장난감을 가지고 노는군요. 정말 귀엽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이 놀이를 통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소유자나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뿐입니다. 롤랑 바르트의 분석에 따르면 장난감들은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축소판에 불과하며 더 정확히는 어른들의 물건들을 축소시켜 놓은 복사품의 다름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장난감의 본질이 파악되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밥 챙겨 먹이고 옷 입혀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 여자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자신이 성장한 후에 해야 할 역할로 인식되게 되며 그렇게 성장해서 살아가게 될 그 아이는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아닌 이미 주어진 세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문화의 숨은 이데올로기를 읽어내기 위해 기호학을 활용했던 인물, 현대 프랑스의 세계적 지성인 롤랑 바르트를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총 2편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의 기호학이 가지는 내용 중에 기초적인 것들을 좀 다뤄가지고 롤랑 바르트의 문화 기호학적 성격을 좀 드러내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신화를 분석해내는 그런 측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좀 만나볼까요? 롤랑 바르트, 1915년 프랑스의 쉐르브르에서 출생한 그는 1980년까지 생존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 장폴 사르트르와 더불어서 현대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재능을 꽃피웠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그 비교 문학에 있어서 유명한 학자 조나선 컬러가 이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전략을 취한 적이 한번 있어요. 보통은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생애, 시간적 순서를 구성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 방면에서 꽃을 피웠으니까 아예 이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 사람 소개의 글을 조나선 컬러 교수가 썼냐면 이를테면은 그 사람의 재능의 부분들을 맞춰갖고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한 명의 철학자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여러 방면의 꽃을 피운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점이 있느냐 구조주의라는 철학의 한 조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그 다음에 이제 미셸 푸코, 그리고 이제 자크 라캉 이런 인물과 함께 늘 같이 이렇게 묶이는 구조주의자로, 그래서 구조주의 사총사 되게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속하는 인물로도 유명해요. 따라서 우리가 롤랑 바르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배경이 되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 방대한 사상 체계 속에서 바로 문화 기호학적 성격을 띠는 부분을 딱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학문의 역사는 철학의 역사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기호를 성찰하고 그것을 다뤘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독립학으로서 성립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스위스 출신의 페르디난드 소시르와 미국 철학자 찰스 샌더 퍼스가 각기 서로 다른 학술적 관심사를 배경에 두고 출연시킨 학문이 기호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이 소시르의 그 기호학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프랑스 철학이 많이 유행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찰스 샌더 퍼스의 이 기호학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입문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안 알려드리면 소시르의 기호학만 있는 줄 알아서 불균형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퍼스의 기호학도 다뤄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어쨌든 소시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자기의 기호학적 세계를 펼쳤던 롤랑 바르트 얘기를 할 테니까 소시르의 기호학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겠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은 기호학 요강
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글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여러 언어학적 이론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 가지고 자신의 사상 체계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기호학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 학문이 뭔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시르, 그가 해놓은 언어학적 그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해서 여러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포함해가지고 언어 현상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이론을 적용시켜서 연구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기호학이에요. 참고로 기호학은 세미올로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세미올로지란 말이 그리스어 세메이온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유래가 된 것이죠. 이 말이 우리 언어 문화권에서 이제 좀 보자면 세메이온이라는 게 이제 표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호학에서 기호는 어떤 표시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해 들어가면 어떠한 표시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도록 하죠. 이 기호라는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징과 기호를 구분시키는 전략을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번 그리고 2번. 자, 어떤가요? 이 둘 중 어떤 게 기호고 어떤 게 상징 같나요? 1번이 상징이고 2번이 기호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을 좀 확인해 보죠. 일단 1번은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세계에서 발생한 현상, 즉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그때마다 우산을 쓴다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저 이미지는 곧바로 세계의 현상과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단순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현상을 연상을 시킨다는 그런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번은 어떻습니까? 비라고 하는 저 글자, 저거 아무리 뜯어보아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죠? 자, 영어로는 비를 rai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글자 비를 보여주면 그거 보고 rain을 연상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그죠? 자, 바로 여기서 기호와 상징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상징이 어떤 식으로든 세계 현상과 인과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은 영어권 사람들이 봐도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상관없죠? 어떠한 정보도 없을지라도. 하지만 이 기호, 그러니까 비, 이런 것들은 한 사회 집단 구성원 내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 구성원의 자의적 기호 체계에 따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는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기호를 좀 알아봤는데, 이 용어를 소시르가 이제 학술 용어로는 처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이제 큰 것이고, 근데 이제 그는 자신의 견해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기호를요, 스니프양 그리고 스니피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또 해가지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게 기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니피양이 뭐고 스니피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또 막 이해시키는 여러 기존의 설명들을 가져와서 하면 여러분들이 어지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 끝에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깔끔하게 딱 설명이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이게 뭐냐, 바로 369 게임을 떠올려 보면 딱 좋다는 겁니다. 근데 369 게임 다 아시죠? 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저도 학생들 데리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369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 3, 6, 9. 근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예를 들면 모아놓고, 자, 오늘 우리는 9는 9라고 안 할 거야.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3, 6, 9의 9자는 애플이라고 해줘. 이렇게 했고 9 애플, 이렇게 이제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9 자리에 애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이 게임의 규칙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9를 애플로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애플이 9를 의미하는 것을 소시르는 스니피앙,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 기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용어를요, 애플이 9라고 그 게임 속에서 작용하는 것, 이건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스니피에, 그리고 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하는 것, 스니피안과 의미가 되는 것, 그 현상 속에서요, 스니피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기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좀 더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스니페양은 하나의 기호,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를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소라는 말은 기호죠, 그죠? 이거. 근데 제가 이 소라고 했을 때 이 기호의 의미를 전달하는 운반체이자 그 소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떠오르는 게 있죠. 청각 영상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신이 휘양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의미 전달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운반체. 의미를 운반해주는 그 역할. 이에 반해 소라는 기호의 스니피에. 그러니까 그것은 스니페양에 내재된 추상적 개념인데 무의식적 사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뭐가 팍 하고 다른 의미가 붙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소라고 하면 동물로서의 소도 딱 그것이 이제 시니피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 전통 농경 문화에서의 어떤 정신 이미지로서 이것이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도 하기 때문에 소시르가 볼 때 스니페양과 스니페에는 반드시 한 몸을 이룰 때 그 내부의 내용이 반드시 그러하게 결합되는 거는 아니고 문화권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끔 결합된다. 자의적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상징과 기호는 그러니까 다르고 상징과 달리 기호는 자의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소시르가 볼 때 기호의 의미가 딱 하나로 고정되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도 다른 기호와의 관계 체계 속에서 차이점을 봐서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획득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써서 소시르가 설명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예시 들면 쉬워요. 소? 네, 소는 염소하고 사슴하고는 다르죠. 계열체에서 동물이라는 계열체 속에서 그렇게 그 의미가 뽑혀져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롤랑 바르트의 주요 개념인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개념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앞서의 기호학적 연구 성과를 비언어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문화 현상 분석에도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의 이러한 견해에 따라 계열체와 통합체를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현상들, 문화적 현상들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계열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공통성을 가진 기호들의 집합인데 알리올리오, 로제 파스타, 또는 아라비아타 파스타 등등 모두 하나의 파스타에 묶이고 이것은 다시 음식이라는 기호의 집합에 속하는 거죠. 이런 거를 계열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열체에서 선택된 기호 요소들을 조합한 결과로 얻은 기호 복합체가 통합체예요. 자, 가령 음식이라는 계열체 속에서 수많은 파스타의 종류 중 제가 베네치아에 있을 때 즐겨 다녔던 식당이 있는데 산마르코 성당 옆에 있는 맛집인데요. 즐겨 먹었죠, 거기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식당에서 점심 세트 메뉴로 예를 들면 봉골레 파스타, 빵, 마르게리타 피자 한 조각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놨다면 이거는 음식이라는 계열체 속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점심 세트 메뉴로 통합체를 이룬다. 이렇게 의미 구성체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호에 대한 그 분석을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롤랑 바르트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그 일상생활을 볼 때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은 각기 일정한 그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체계는 일정한 기호들을 지니고 있고 그 기호들은 언어학적 모형을 따라서 조직화되고 기능하며 각 분야 나름대로 의미작용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기호학자란 주 임무가, 그러니까 기호학자의 주 임무는 바로 그 각자의 기호 체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조직되잖아요. 이거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랑가휴, 랑그 파홀이라고 하는 그 소시르의 개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배운 후에 롤랑 바르트가 즐겨했던 분석의 시도, 문화 현상 분석. 예를 들면 오늘은 제가 남성의 옷차림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그런 문화기호학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이죠. 자, 여기 한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 옷을 잘 차려 입으셨네요. 자, 저 남성이 선택한 그 넥타이, 그리고 상의, 그리고 하의, 그리고 구두 등등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저분의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었을 저 옷차림, 그러니까 나는 이 넥타이가 좋아하고 여러 넥타이들 중 하나를 고르고 나 이 바지가 좋아해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려입은 저 사람의 개인의 취향이 간주된 그런 옷차림이라는 거죠. 패션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개인의 취향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까요? 바지를 상의로 간주해서 입고 상의를 하의로 간주해서 입는 거, 이건 또 안 되죠. 자, 잠시 우리가 여기서 전통 그림 하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우리의 전통 문화권에서 그림 천재로 알려졌던 단원 김홍도의 스승 표암 강세양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린, 그러니까 자화상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이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이 그림 보면 뒤에 글자가 쭉 적혀 있죠. 저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염과 눈썹이 새하얀데 머리에 사모를 쓰고 몸에는 평복을 걸쳤구나. 오라, 마음은 시골에 가 있는데 이름이 벼슬 아치 명부에 걸린 것이라 라는 내용 일부가 저기 적혀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저분이 쓴 머리에 쓴 저거는 사모라 해가지고 오늘날로 치면은 공무원들이 행정부서 가서 일할 때 착용하는 어떤 그 정장 같은 거예요. 근데 저거 머리에 썼죠? 근데 저분이 입고 있는 저 옷은 뭐냐면 평상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저런 옷은 동네 다닐 때 입거나 친구 만날 때 입지, 입궁에서 궁궐에 들어가서 일할 때 입는 옷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밸런스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기 모습을 저렇게 올라오 치면은 운동화 신고 정장 차림한 다음에 출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가방은 또 뭘 맸다고 해야 되나? 스포츠 가방 메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자기가 그린 건데, 왜 그렇게 그렸다? 네, 마음은 시골을 향하는데, 그래서 평상복을 입어놓고 자기를,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은 벼슬아치, 그래서 사모를 쓴 이런 자기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다시 우리 그 정장 입은 남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가 입은 이 옷이 여러분들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입은 겁니다. 아무렇게나 입은 것 같아도 정장을 할 때는 넥타이를 해야 한다는 규칙, 그죠? 이런 거 잘 지금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언어 기호에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들이, 넥타이, 구두, 뭐 그런 게 기호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랑가주라고 하는 건 언어, 그리고 이제 랑그는 언어체, 그리고 이제 파롤은 발화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랑그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언어적 규칙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그러니까 무의식적 구조를 가지는 규칙이고, 파롤은 그 랑그, 즉 그 규칙을 따르는 한 개인이 수많은 언어의 내용들을 이제 자신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발하는 개별적 발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세양의 자화상은 머리에 사모라는 원래 공식 언문을 볼 때 쓰는 것을 선택했었고, 평상복을 입었고,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반영됐으니까 파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모를 발에 쓰진 않았잖아요. 발에 끼우진 않았죠. 머리에 쓴 거, 그다음에 옷은 몸에 걸친 거,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랑그를 따랐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강세양의 자화상은 재밌는 게 랑그를 따랐지만 파롤의 적용이 상당히 좀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반영시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인간의 생활 모습을 문화적으로 볼 때 그 문화적 성격을 기호학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분석해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문화 기호학의 성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남성의 정장 차림에도 개인의 취향에 반영해서 입은 것 같아도 랑그를 잘 따른 그런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문화 세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디까지가 비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기호학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언어 분석의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기호학을 연구하면서 이 학문이 아직은 온전한 학문이 아니라고 좀 보는 견해가 초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방법론을 언어학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소실의 그런 언어학적 이론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펼쳤다. 그러니까 기호학은 언어학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궁금증,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을 문화 현상에 적용해서 분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건데, 특히 롤랑 바르트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사실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던진 이 물음의 답이 바로 롤랑 바르트의 문화기호학적 핵심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가 선보였던 신화론에서 잠시 기준을 두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기서 그는 문화의 숨은 이데올로기를 바로 이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을 통해 밝혀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는 부르주아적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근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명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 것들, 그래서 신화가 되어 버린 것들, 그런 현상들을 그 배후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문화기호학적으로 분석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석에 문화기호학이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아까 그 초반에 그 장난감의 본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장난감이라고 하는 건 롤랑 바르트가 볼 때, 이건 롤랑 바르트가 직접 든 예시였는데, 어른들의 세계의 축소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작은 모형들이 장난감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노는 게 마치 창의적으로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 어른들이 규정해 놓은 세계 속에서 그냥 그것들을 자기들이 편하게 장난감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게 이런 세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해가지고 이거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감이란 기호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문화기호학적 세계를 끌어들였다. 아니, 자기가 밝혀나갔다? 또는 구성해 나갔다?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이 조금 혼란할 수도 있는데, 이건 롤랑 바르트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롤랑 바르트의 문화기호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은 다 정리를 기본적으로 좀 했습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에, 또 랑그 파롤 이런 거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까지가 설명이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잘 정리해 두신다면 우리의 두 번째 강의, 롤랑 바르트가 이제 이걸 가지고 치밀하게, 치열하게 문화 현상들을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여성의 성적 역할, 남성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게 자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신화, 이 배후에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롤랑 바르트의 날카로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았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